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가치분석 3기입니다. 2018년 서울 핵심 투자처 찾기고요. 생활권 계획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활권 계획이에요. 오늘은 이번 강의할 때는 뭐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도 필요한 것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택 및 상가 투자처만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투자처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면은 제가 한 찾아보니까 한 5년 동안에 투자할 곳이 한 100군데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 2년이나 2, 3년, 그 다음에 3년 이상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뭐 제 소개는 안 할게요. 다 아시는데 뭐. 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여기 3주 차만 21일 날 해요. 원래 22일 날이거든요. 석가탄신일이에요. 월요일 날 합니다.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전에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보통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카페에다 안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5월 중순쯤 되면은 바로 저희 동영상 사이트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린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중간에 한번 빠지시면은 못 뜹니다. 옛날에 틀려요. 이제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이 만약에 온라인을 한번 다시 듣기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금액이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음성 파일만은 따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파일만은 따로 뽑아놓을 수 있을 테니까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음성 파일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음성 파일은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차 보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활권 계획이고 25개 구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24시간 동안 25개 구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싸그리 다 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생활권 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역사 도심 계획, 뭐 경관 기본 계획 뭐 이렇게 가지고 각종 계획에 관련되는 건 조금씩 다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나 오늘 할까요? 이제 생활권 계획의 개요부터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2030 서울 플랜 등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 취임에다가 뭐냐면은 이게 100년 도시계획을 기반을 갖다 한다 그래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 4월달에 취임하자마자 딱 하는 게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원칙으로 그다음에 도시계획 체계 개편기 생활권 계획 도입을 선언한 거죠. 근데 어떠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거 만약에 시장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뭐 만들었냐면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어요. 도시계획 헌장이라는 얘기 뭐예요? 도시계획의 헌법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전문가를 갖다 초빙해가지고 1000명이 함께 만든 거예요. 이거 바꾸는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안 되고 다른 시장이 와가지고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마 서울시청 토초화될지는 몰라요. 시민단체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건드려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계획 헌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 핵심 분야별로 추구할 가치를 선언을 시켜버렸고요. 거기에 서울시가 가야 방향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했지만 옛날에 2년 전에도 이것도 똑같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강의하고 3년 전에도 강의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있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네. 50층까지 죽었다 깨도 안 올라간다고. 30층이 한계성이라고. 그 다음에 대지역에서 일부 구간까지 250m까지 뭐한다? 준축으로 종상향은 가능하다. 거기는 몇 층까지? 38층, 40층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50층까지 못 올라간다. 40층 이상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죠? 올 2월 달에 뉴스 같은 경우나 작년 말쯤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파트? 뭐 포기했다 그래요? 아니 30층 포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 서울시장을 바꿨으면 뭐 한다고 해요. 웃기는 해서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뭐 하나 건드려 놨어요. 전부 다 반포 주공아파트, 그쵸? 그 다음에 잠실 주공아파트 다 건드려 놨잖아요. 전부 다 이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맞춰준 거예요. 그 이상은 뭐 한다? 못 한다 이거예요. 잠실 같은 경우도 광역 중심인데 뭐예요? 그도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35층 이하로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하냐면 아파트를 높게 올라간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오늘도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드론이 10년 안에 대세가 되는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서울 근교나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 근교에다가 200평짜리 대지를 갖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200평짜리 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에 아파트 30억 갖고 있어 뭐 할 거예요? 드론 뜨고 내릴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패러다임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청난 속도로 변한다고요. 근데 아직도 뭐 한다? 자꾸만 과거의 환상만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투자 패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분양권에 투자해가지고, 그쵸? 아니면 뭐요?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입주한 거 사가지고 뭐 한다? 5년 동안 살다가 5년 뒤에 팔고 다시 새 아파트 가고, 차라리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울 플랜, 이때 도시계획을 마련한다 그래 놓고 나서 2014년도 5월 달에 서울 플랜에서 서울 도시보건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 달에 도시계획 헌장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놓고 나가지고서면 이제 여기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이따가 할 건데,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로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보다 위에요. 도시관리 위에 있는 게 생활권계획이에요. 그래서 생활권계획을 잘하게 되면 뭐한다? 도시관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강의 시간에 뭐를 알려주냐면은, 이 생활권계획을 제대로 분석만 할 줄 알면은 뭐가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을 아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왜 중요하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생활권계획에서 종상향 될 수 있는 곳이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 5년 안에 어디로 간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현재 2종이야. 근데 앞으로 준주거나 상업적으로 간대, 5년 안에. 그걸 내가 오늘 딱 2년 뒤, 3년 뒤에 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서 맞춰서 가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서울시의 용적률 얼마예요? 200%잖아요. 그렇죠? 그럼 준주거로 간대. 3년 뒤에. 그럼 얼마예요, 준주거는? 400이죠. 그렇죠? 그렇죠? 4배 차이 나죠. 그럼 서울시에서 땅값은 준주거하고 이거 갔을 때는 용적률이 50%만치 늘어날 때보다 땅값은 2배로 뛰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간다 그러면 땅값이 몇 배 뛴다? 4배 뛰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은 뭐 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리를 어디가 가는지 다 소개시켜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정교한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겠다 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활권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동네, 즉 구마다 아니면 그 생활권마다 뭐냐면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공동체 형성, 그래서 이 안에 주거, 일자리, 주민교육, 뭐 문화, 체육, 상가,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5개 권역,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도심권이 있고요, 서부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고, 서남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고, 5개 생활권을 일단 크게 권역별로 권역 생활권 나눠 놓고요. 그 안에다가 동부권 같은 경우는 36개, 서부권 같은 14개, 도심권 11개, 서남권 33개, 동남권 22개 이렇게 해가지고 116개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권역 생활권 있죠. 큰 생활권이에요. 이 권역 생활권에서 중심지 위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도심은 어떻게 변하고 광역 중심은 어떻게 변하고 지역 중심은 어떻게 변하고 그걸 설명해 줄 거고, 여기서 각 지구 중심이 역할하는 것이 뭔지, 각 지역 생활권별이 역할하는 것이 뭔지, 거기서 어떤 투자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하고 투자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5개 생활권으로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7개 분야의 이슈를 종합해서 수립했다 나와요. 그래서 35개 핵심 이슈를 만들고, 그 다음에 111개 목표를 만들고 263개 세부 전략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역생활권으로다가 이슈 도출해가지고 7개 분야, 도시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럼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서 가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산업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주거 정비, 즉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 설명이 돼 있고 교통.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큰 게 있죠. 뭐냐면 신안산선이 있고 뭐 있어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하면은 10개의 경전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의 경전철 같은 경우 신림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림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관악구를 갔더니 이분들이 신림선이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5년 뒤에 개통할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악구 같은 경우 동작구나 관악구 할 때 또 다시 그쪽에 관련돼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런 교통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교통에 따라서 역세권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신규 역세권,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이 지정되고 나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그걸 생활권 계획에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안전, 역사문화, 관광, 복지교육, 이거는 우리가 일단 패스하고 가자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 공간을 알아두고 주거 정비 알고 교통,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7개 분야 중에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머리 아파요.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 거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겠죠. 그럼 관광 쪽 정도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냐면 관광도 조금 필요한 곳은 건드려 놨어요. 왜? 이런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뭐 한다? 아, 여기는 이런 데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몇 개 건드려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 업그레이드는 선안권 해가지고 선안권의 발전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크게 잡아놓고 뭐 한다? 세부적으로 또 잡아놓고 더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게 생활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생활권은요, 대부분이 3개에서 5개 동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116개 생활권별로다가 있고요. 지역마다 요구를 담아낸 섬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 생활권 계획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 집에서 가시면은 생활권 계획이 2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공람용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올해 고시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2가지가 있어요. 공람용과 고시용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고시용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하는데, 아무튼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요 지역이야. 여기가 이제 신내 망우 지역 생활권이다. 그러면 요 지역에, 여기서 신내 망우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가 쫙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신내 IC 주변을 갖다 개발을 검토하겠대. 이게 뭔 얘기예요? 언젠간 여기다가 뭔가 복합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내 IC 주변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토지 투자하시면 되죠. 어차피 다 개발될 건데. 지금 개발 계획 아직 안 나왔거든요. 조만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 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안 적어 놓으셔도 돼요. 뒤에 가면 어차피 계속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서울 플랜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거기에 3도심, 7광역중심, 그 다음에 12지역중심 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을 만들면서 뭐냐면 53개 지구중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53개예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게. 그럼 여기에 보면 신규 지정된 게 있죠. 7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위치 등 조정한 게 5개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지구중심에 들어가는 자리 중에 괜찮은 것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은 특히 저기 동남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쪽 송파 쪽에 가면은 오금지구라고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나 송파 쪽에 오금지구라 했는데 그 오금지구가 신규로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왜 중요한지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생활권 계획을 처음으로다가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때 처음으로다가 이제 10월 달에 강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오금지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5창가 7자 거기 아파트가 있는데 참고로 딱 2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참고로다가 한 3, 4억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올라갈 지역도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상업지역, 일자리 중심지인 상업지역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서울시가 계속해서 대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려면요.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조업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선진국형이 서비스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극히 덜 발달돼 있거든요. 서비스업이 발달돼야지만 뭐가 살아요? 내수시장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요? 서비스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상업지역을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곳. 그래서 보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분류합시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1.42, 여기는 1.05, 동남권 같은 경우는 2.74. 전체 면적 대비예요. 상업적인 면적이 엄청 적잖아요. 여기가. 그럼 동부권에서 상업 비율을 갖다 높이겠다는 거예요. 동부권에다가. 그래서 뭐냐면 도봉구라든지 어디예요? 중랑구 이런 곳에다 뭐 하겠다? 상업 비율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고 또 하나 보니까 동부권은 용적률을 갖다 같은 상업적에도 용적률은 251%밖에 못 쓰더라. 동남권 같은 경우는 410% 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격차도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그래서 지역별로 불균형하니까 권역별로 불균형하니까 상업지역을 갖다 뭐 한다? 확대 지정해보고 주거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 원래 상업지역에는 뭐냐면 비주거 비율을 갖다 몇 퍼센트 가야 돼요? 30%를 가져야 돼요. 비주거 비율을.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하나.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요.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지역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는 게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려면 무조건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거든요. 원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근데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얘는 비주거 비율이에요. 비주거 비율을 30% 하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35%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때려짓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30층을 졌어. 30층짜리를. 그쵸? 그러면 전체 지상 부분 면적 있죠. 연면적 말고 지상 부분 면적, 용적률에 포함되는 면적의 30%를 갖다 뭘로 해야 돼요? 업무 시설이나 저기로다가 이렇게 그 상업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고요?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갖다 뭐 하겠다?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뭐냐면 10%로 줄이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반 상업 지역에 만약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 뭐야?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 2층만 상가고 나머지 층은 전부 주거로 올리면 되니까. 왜? 1, 2층 상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만 된다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괜찮아요. 투자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상복합 아파트 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냥 역세권에 바로 앞에 있는 역사에서 나오자마자 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야. 이게 비주거 비율이 35% 때문에 뭐하냐면 사람들이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안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주거 비율이 10%대로 떨어지면은 사업성이 조져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지금까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기가 가장 까다로웠던 게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규정 때문에. 처음 들어보세요? 뭐 원래 제 강의는 어렵고요. 특색이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 디벨로퍼들만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투자할 때는 뭐다? 디벨로퍼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좋은 투자처가 생긴다고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런 주거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중심지를 성장시키고 투자 및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대. 왜? 비주거 비율을 갖다 완화시켜버리면 주거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및 개발이 활성화되죠. 당연히. 그럼 활력 증진과 균형 선장을 유도하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지정 가능한 상업지역 물량을 낙후 소외된 지역 위주로 확대 지정하겠대요. 그래서 서울시가 유보 물량이 약 30% 정도를 58만 제곱미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총 920만 제곱미터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시가 유보 물량 30%는 58만 제곱미터 전략적 활용하겠다. 이건 뭐냐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뭐 이런 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가용지 이런 거를 그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지역 발전에다가 안배 물량을 하겠다. 70%를. 그래서 134만 제곱미터를 갖다 뭐 하겠다? 물량을 상업지 물량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힌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상업지 물량으로 푸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서울시는 딱 하나 있어요. 직주근접의 원리에 따라서 뭐 한다? 역세권에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전철 나오는 곳에 신규 역사도 뭐 하겠다? 다 비율을 준주거 또는 상업 비율을 주겠다는, 상업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전철도 중요해요. 경전철도. 그래서 약 인구 일자리 상업적 면적 등을 고려해가지고 동북권에다 59만 제일 많이 쏟아붓겠대요. 59만 제곱미터를. 그 다음에 서북권에다 7, 8만 제곱미터를. 그 다음에 서남권에다 40만 제곱미터를. 동남권에다 10만 제곱미터를 놓겠대. 그쵸? 그러면은 따져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얘하고 얘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시려면 어디다 투자하셔야 돼요? 얘 또는 얘 쪽에 투자하셔야 돼. 근데 저는 서남권에 한 표예요. 서남권이 먼저 1순위고 2순위가 동북권이고 3순위가 서북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남권은 뭐가 있어요? 중공업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서남권에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면은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들에 많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는 관련 기업들이 서남권으로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남권에 뭐가 올라가요?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23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23개 자치구 중에 세 군데가 뭐냐면은 기회대도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지금 30년을 넘어서가지고 일본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뭘 쏟아붓냐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뭐냐 끌어당긴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끌어당겼더니 뭐예요? 도쿄에 있는 공업지구가, 세계 지구가 갑자기 뭐예요? 부자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맨션이 우리나라도 아파트거든요. 일본의 맨션의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한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10년 후에 가장 아파트 가격이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갈 지역이 어디다? 서울은? 서남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본의 중공업 지역이 공업 지역이 저렇게 발전해가지고서 했는데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예요? 옛날부터 학교 배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학교 부지를. 일본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국장님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뉴스이스라든지 한겨레 기자하고 제가 도시계 포럼을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도시계획국의 국장님이 오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줬죠. 아주 간단하게. 지하로 파거나 2층, 3층에다가 뭘 해라? 학교 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들한테 용적률도 30%야? 알았어. 너 저기 중공업장에서 400%야? 알았어. 500% 올려줄게. 그리고 뭐 하면 돼? 중간에다가 학교 만들어서. 그렇죠? 학교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부 천합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왜? 왜냐면은 러시아라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학교들이 뭐냐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가나 이게 동유럽 국가나 이게 북유럽 국가 가면요 학교들이 이렇게 블록 하나가 학교예요. 왜 그렇게 짓는지 아세요? 뺑 눌러서요. 가운데가 운동장이에요. 바람이 절대 불어도 얘는 바람이 일로 안 들어와요. 추우면 어떻게 운동할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에 너무 웃기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아직 약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